최형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참 많이 뵀습니다. 자주 네네. 나오시던데 많이 바쁘시죠? 어떠세요? 네,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산 하포에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5월 11일 날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임기 시작 전이네요? 임기 시작 전이죠. 근데 원내대변인을 맡고 보니까 바로 국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주 인사를 못 드렸는데 텔레비전에서 주로 보셨다 그래서 가끔 요즘 시장에 나가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송구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마산 하포 또 우리 경남 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거대 여당이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내대변인으로서 지금 뭐 이런 너무나 독주하는 이런 전국 상황에 맞서야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숫자도 작고 열세인데 그걸 맞선다고 애쓴다고 격려도 해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선 10대 정책을 확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불과 우리 지난 1월, 2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렇죠.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모든 세계를 바꿀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또 4차 산업혁명 또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노동도 달라졌고 또 여러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는데 또 하나 이제 점점 기여의 공정이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간에 뭐 인국공 사태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말로는 공정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그래서 정말 그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어떤 미래 경제 혁신의 방향 또 경제 민주화 그리고 또 사회적 양극화가 또 심하지 않습니까? 예. 심한 방안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노동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제 또 정부와 정치개혁 정부와 정치도 이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고 굉장히 신속하게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적응해야겠죠. 우리 요즘 봅니다만 또 사법부, 이 사법부란 것이 정말 공정해야 하고 또 그 저울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뭐 사람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법개혁의 문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 번영시켜왔던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다시 올리고 또 이런 그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는 분들, 새로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비대위원장, 비대위체로 서서 보면 우리 당 회의 장면을 보면 뒤에 그 백드롭이라고 배경화면이 예.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지난 3년간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는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또 그로 인한 52시간제 폐해 또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이런 큰 폐해 세금 폭탄 등등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좀 역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난 총선 이후에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직후에도 당선을 축하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맞설래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국회에 등원해 보니까 걱정했던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국회라는 것이 지켜온 전통과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야가 그래도 서로 협치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여당이 치고 들어오니까 정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속수무책이었고 힘든 시기를 거쳤죠. 그런데 항상 세상에 보면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권이나 어느 나라나 힘이 모자라서 나라가 망하고 정당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힘이 넘쳐서 힘 자랑하다가 자빠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이 시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역부족이지만 국회 연단에서 국회 모든 본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장 혹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왜 이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지 우리에 대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서 네.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무력해 보이지만 그런 전략이야말로 또 국회라는 연단을 통해서 국회의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나누는 것들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가 문을 열고 나서 참 많은 이슈가 쏟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이슈가 이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그 얘기일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미래통합당의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윤희숙 의원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정책 경험, 이분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KDI에서 실물 경제를 많이 봤던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임차인으로서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진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는데요. 나중에 막 손을 떨었습니다. 마음이 떨리는지.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진솔하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진실성 같은 것을 또 인정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정책 능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분이 쌓은 정책 능력. 사실은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에 저도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한 적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정책이란 게 좋은 말과 달리 현실은 정책 효과가 거꾸로 나타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을 괴롭히고 임차인을 위한다고 한 정책이 임차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희숙 의원이 우리 당에 집중적으로 걱정하고 비판했던 대목은 우리 당도 대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도 법안 그래서 내놓았는데 이게 마치 민주당 법안, 청와대가 주문했던 법안만 상정해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원래 국회에서는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을 가지고 서로 대안을 토론하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안을 내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이 돼서 부동산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정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저께 대통령께서는 시장이 안정된다 그랬지만 실제로 7월의 전세가 폭등은 최고치였습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또 불이 붙었는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지역균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건 개헌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개헌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공약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수도 이전 이 문제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저도 이제 총리실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세종시에 살아봤습니다. 실제로. 그 세종시로 옮기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였거든요. 2012년 이전 3년하고 또 세종시로서의 정부 이전이 완성된 2016년 이후에 3년하고 통계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만일 세종시로 옮겨서 그것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은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 이제 GRDP라고 시도별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2012년 이전 세종시로 옮기기 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고르고 지방이 오히려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긴 뒤로는 서울은 조금 떨어졌지만 지방은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2017, 13년간 보면은요, 경남의 경우는 GRDP 성장률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서도 그 주제가 참 큰 화두인데 진정으로 이 수도 이전, 세종시로서의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종시로 옮기는 데만 100조가 들고 지금 충청권에서도 세종시만 좋아졌다는 세종시 블랙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의도는 좋지만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좀 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우리 경남의 경우는 경남의 GRDP를 상승시키고 그 효과를 경남이 봐야 되는데 그런 예산과 정책과 또 기업들이 더 많이 경남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1분 안 되게 답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 마산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마산해양 신도시 로봇랜드 여러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했고요. 예. 지금 우선에 이제 해양 신도시에는 지금 당장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예. 과천에 있고 이게 문화의 어떤 문화의 예산의 배분 또 이것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해외 도시에 가보면은 이런 좋은 박물관, 좋은 미술관은 굉장히 문화의 수준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오게 합니다. 로봇랜드의 경우에는 실제 로봇랜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겠고 로봇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만큼 예. 노인 재활 로봇 같은 것부터 우선에 특화시켜서 로봇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할 일도 참 많으시겠지만 대변이시셔서 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